첫 번째 항목은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입니다. 대학 입시제도 관련해서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은 채용의 공정으로 이어져야 완성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제 다른 자리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다음은 채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대학 입시제도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거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 이후에 이제 그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향 비율이라든가 적용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와 대학 및 교육청 등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금 뭐 학종 실태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반영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즉 이제 학종 문제에 대한 개선안 이것도 이때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사고, 외고 이런 거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5년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뭐 이외에도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바로 이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랑 연관해서 그럼 그게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랑은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육 관련 단체 중에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방향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시행 전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라면서 지금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좀 진보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전교조의 경우도 정부가 교육을 국면 타개를 위한 제물로 쓰고 있다라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지금은 이제 작년에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이 된 방향을 안착을 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어떤 정치적 요구라든지 또는 예단에 의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좀 우려를 나타내는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교육감들 입장은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 정시는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는 이런 원흉이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히고 있고요. 하하. 특히 이제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역의 교육감들도 개별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에도 그동안 뭐 정시 수시 비율 조정이 지금 입시의 어떤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바도 있는데요. 다만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일단 정부 논의를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 쪽의 반응은 어때요?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도 계속 이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계속 해온 바 있는데요. 또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대통령이 이 정시 확대 언급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이 정시 확대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정시가 강남의 고학력 고소득자에게 결국 유리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모아서 이것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민감한 문제니까 그저 여론에 떠밀려서 졸속으로 처리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판사님의 특별한 당부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뭐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당부의 말들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1993년에 당시 51세이던 이건희 회장은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하게 혁신으로 극복을 했는데
올해 똑같이 51세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지점이 있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따로 짚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점 뭐요? 먼저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수도 무서워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의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이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일어난 측면이 있는 만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재벌 중심 체제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고하면서 뭘 당부한 것도 아니고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재판장의 어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이례적이고 이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 얘기한 내용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형량을 좀 줄여주는 것에 대한 재량을 이 재판장이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 논리를 쌓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권 정의당에서는 이런 이제 재판장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불안감이 엄습한다라는 좀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하고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이제 다 뇌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뇌물 등의 혐의 액수가 36억 원에서 지금 86억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더 가중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을 줄여서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앞서의 재판장 발언이 바로 이 지점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예. 또 뇌물 공여에 고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승계 작업 유무 이것도 이제 여전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해서 승계 작업과 관련된 논리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철거 통지문입니다. 네, 금강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철거 시설 뭐 다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북한이 오늘 실제로 통지문을 보냈다라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통일부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우리 측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금강산 지역에는 북한이 2010년에 몰수한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면세점 등의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도 있고 또 동결 처분이 된 호텔 등의 민간 소유 자산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북한이 이런 자산들에 대한 철거를 강행해서 재산권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설득과 해법 모색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게 또 사실 지어진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낙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런 논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한 것처럼 초현대식 시설 우리랑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도 남측과 합의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역제안을 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좀 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자면 좀 북한이 논의 주제를 뭐 시설의 철거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까지 좀 넓혀가는 것에 동의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북한이 통지문 수신처를 남측 통일부라고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대목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또 북미 협상과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 자원의 독자 개발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좀 지켜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런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남측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기존의 금강산 관광지구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불리한 여건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의 기본 이 어떤 계획, 비전 이런 걸 새로 짭시다. 남북이 그렇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임하면 되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도 오고 중국 관광객도 올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같이 좀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통일이 없었는데 좀 일거리가 생겼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